그러면은 이제 부가세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이유 자체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빌드업이에요. 소득세 신고를 잘하려고 부가세 신고를 이제 철저하게 하는 거고요. 부가세는 몇 퍼센트를 우리가 세이브 하려고 하는 거죠? 10%, 10% 때문에 하는 건데, 소득세는 10%가 아니에요. 소득세는 세율이 뭐 많게는 30%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부가세 10% 줄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득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렇게 잘 챙겨서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거니까 소득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지난달에 소득세 끝나가지고 좀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득세하고 부가세하고 원천세하고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소득세가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년을 위한 빌더. 1년이 또 금방 가잖아요. 올해 벌써 절반 다 갔고. 그러면 이제 소득세에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소득세는 이제 지난달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득세를 뭐라고 불러요? 종합과세라고 해요. 왜 종합과세라고 하냐면 내 이름, 내가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그 사업자 거 하나만 딱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 거 이외에 나에게 있었던 다른 소득들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전부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끔 이거 물어보세요. 작년에 제가 근로자로 있다가 퇴사하고 사업자를 냈는데 그때 퇴직금 받았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이거 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보통 퇴직소득 언제 받아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속한 다음에 받는 소득이 퇴직금인 거고 양도소득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 이제 그 기간에 따른 이익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이 실현되는 세목들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들은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과세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주는 거라서 제가 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다라고 표현한 게 2024년도 소득을 지난달에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인 거고요. 또 다시 말해서 올해 신규 사업을 했는데 가끔 5월 달에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신고를 못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12월 31일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작년 거를 올해 신고할 수 있는 거지 올해 소득은 12월 31일까지 가질 않아서 아직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소득세를 종소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소득들, 내 이름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납세 의무는 사실상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이제 거주자라는 의미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재택이다 보니까 혹시나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원천소득.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혹시 해외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주자에 해당할 때는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비거주자다.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여기 사는 분이 아니니까 뭐 해외에서 버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닌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줘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종합소득세 할 때. 나는 공동사업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인별신고예요. 인별신고다 보니까 공동사업에는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각각 개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공동사업자인데 대표 사업자만 신고하고 나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난 신고를 누락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아까 부가가치세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영세율을 제외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게 간이가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매입세액을 10% 주고 자료를 구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납부세액이 10%가 아닌데 굳이 내가 10% 주고 세금계산서 왜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하나 난 간이가세자라서 부가세 거의 안 낸다. 근데 소득세도 동일하다고 착각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가세 신고에서 납부세액이 거의 없고 어쩔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납부세액이 없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간이가세자라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간이가세자도 있고 겸용사업자도 있고 면세사업자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의 유형이든지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 절차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은 원천세를 하기는 할 건데요. 원천세를 해야 되는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있기는 한데 종합소득세를 하려면 원천징수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크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새는 국세청에서 워낙 친절하잖아요. 5월 달에 뭐 받으세요? 신고 안내문 받으시죠? 신고 안내문 보면은 내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또 내 타소득이 얼마인지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원천징수 때문이에요. 원천징수.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익 금액이 정확히 표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익 금액은 내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익 금액을 가지고 신고 안내문이 나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교부하는 신고 안내문에도 수익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되는 거고 또 지금처럼 혹시 요새는 워낙 타소득이 많으신데 내가 어떤 3.3할 때는 타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이런 원천징수를 안 했다. 3.3을 떼지 않고 나한테 소득을 지급했다. 그 말은 내가 소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상태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종합소득세 할 때 계속 말씀드릴 건데 종합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 계산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보면 인건비가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이런 원천징수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신고를 해주시는데 이 원천징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내 비용으로 인정받고 또 거래 상대방은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줌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이 역할을 납세 협력 의무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소득세 신고, 나도 어딘가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 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인건비가 발생을 했을 때, 뭐 근로자는 당연히 사대보험 가입하면서 원천세 신고해주는 거지만 그 이외에 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발생했을 때도 이런 원천 징수를 해야지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그 거래 상대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고 또 프리랜서 사업자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원천 징수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이 면세 사업자분들은 제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혹가다 나는 면세 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 내보낼 때 이 면세 사업자는 뭘 보고 내보내야 될지 의문이 들잖아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 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알려주는 의미에서 매년 2월 달에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면세사업자인데 작년 2월에 현황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올해 5월에 신고 안내문에 아무것도 안 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나 면세사업자여가지고 나는 신고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작년에 현황 신고를 안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내 수익 금액을 모르니까 신고 안내문이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고 안내문상에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진 신고를 통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면세사업자분들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천징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원천징수 파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가세에서도 개인사업자는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납부를 좀 원활히 하고 과세관청도 재정 운영을 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연합 제도를 둔다고 했는데요. 신고 자체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그리고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시면 6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중간연합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30일까지 직전연도 소득세 2분의 1을 내시는데 우리 5월 달에 신고했는데 11월이 언제예요? 벌써 6월 다 갔고 7, 8, 9, 10, 4개월만 있으면 11월 다가오잖아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11월 달에 막 사무실로 막 전화를 주세요. 종소세를 내가 다 냈는데 왜 또 내라고 이런 게 날라왔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연합입니다. 중간연합이라서 5월에도 내고 11월에도 내고 세금 내다가 다 끝난다, 막 이런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미리 납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5월에 신고하실 때 기납부로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 또 똑같이 분명히 11월 달에 중간연합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고지서가 날라오지를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중간연합에도 그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아니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간연합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으니까 11월에 안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신고납부 절차 중에서 제가 요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사업자 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많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용 계좌를 내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업용 계좌를 쓰면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지실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면 그 과세 기간의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단이 되신 분들은 올해 6월까지 아직 기간 남았죠. 사업용 계좌를 그냥 홈택스 들어가시면 등록만 하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금 영수증 가맹점. 우리 현금 영수증은 우리 그 어디 물건 구매하실 때 보통 내가 개인으로 갔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를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내가 발행을 해준다는 거는 어떤 소비자가 직접 와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인 건데 내가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이 되는 업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대상으로 거래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미스가 제일 많이 나냐면 우리 인테리어 하시거나 건설업 같은 유사 건설업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개인은 상대를 안 하고 나는 사업자만 상대를 한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이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가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 감액 의무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현금영수증 감액 의무자는 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 내용을 매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혹은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거나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간단해요.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것도 홈택스 들어가서 그냥 통장만 입력하면 돼요. 한 줄만 하면 되고 현금 영수증 가맹법도 그냥 홈택스 안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너무 쉬운데 어찌 보면은 뭐 인터넷 잘 다루시는 분들은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페널티가 너무너무 커요. 페널티가 뭐냐면 각종 세액 감면. 세액 감면 우리 막 되게 많죠.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있고 요새 뭐 청년 창업 감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면들이 있는데 일단 감면이 다 배제가 돼요. 물론 가입 안 했을 때 가산세도 있는데 가산세보다는 저는 이 감면 배제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니까 내가 대상이 됐을 때 해야지 그러면은 놓쳐요. 왜냐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는 건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거라서 사업에 집중하시느라 이거를 체크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현금영수증 그 감행 대상도 처음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업종을 추가했다든지 아니면은 가맹 대상이 뭐 추가됐다든지 이럴 때 개정되는 세법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그냥 홈택스에 바로 간단한 거니까 등록을 해주셔서 세액 감면에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 신고하실 때 제일 궁금해 하시고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요. 이제 나는 장부를 해야 되냐, 내가 내 세금을 줄이려면 장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새는 신고 안내문에 소득 금액이 적으면은 어떻게 날라오냐면은 아예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신고서와 함께 이렇게 찍혀져 나오고 AR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만 거치면 신고서가 제출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를 전부 기입을 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모두 체험에서 날라온 대로 어떤 경비율 신고로 끝내도 좋을지 이런 게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그 고민은 이제 기장 의무 기준을 보시면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업종에 해당하는 이제 도소매, 그 다음에 제조, 숙박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요게 일반적으로 많아가지고 색깔 표시해놨고요. 그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냥 장부를 하는 게 편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하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너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유불리 따질 거 없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 정도의 매출이면 무조건 장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매출 기준은 위에가 3억, 그 다음에 1억 5천, 7,500. 금액이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면은 이 업종으로 보면요. 위에 도소매에서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진율이 커지니까 당연히 수익 금액이 적어도 복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7,500이 도소매한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남는 게 많으니까 7,500 정도만 돼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서 또 장부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금액, 여기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단순경 비율도 보면은 이 해당 업종은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 칸을 보시면 되는데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갈수록 마진이 크니까 밑으로 갈수록 금액이 더 작은 거예요. 요 정도의 금액일 때는 장부를 하지 않고 단순 경비율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어떤 증빙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냥 몇 퍼센트까지는 업종 평균 몇 퍼센트까지는 비용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몇 퍼센트까지 비용 인정을 해주니까 장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과 비용 대비 그냥 계산하는 게 큰 세부담이 아니라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제 모두 체험을 하니까 요 정도는, 아이고, 요 정도는 이제 모두 체험으로 끝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 중간에가 문제예요. 중간에. 근데 중간에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3억에서 6천, 1억 5천에서 3천 거의 더블이잖아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증빙을 구비하기가 원활하다. 나는 내 사업은 증빙을 수취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런 분들은 장부로 신고하셔가지고 좀 더 정확한 내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사업은 증빙을 구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경비율에 따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증빙을 구비해서 하시는 게 요 단계에서부터는 증빙 구비해서 신고하는 게 보통은 유리하세요. 그리고 세무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신고하는 신고를 가장 실질적인 소득에 적합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한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또 100만 원 한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도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되니까 이 중간에 있어서 나는 판단하기가 너무 애매하다. 기장의무 판단은 부가세 제외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내 매출 금액 대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민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조금 선택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세금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20% 가산세이긴 하지만 그 장부를 구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난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경비도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경비율로 하고 그냥 20% 내도 난 큰 손해 아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벌써 세 개 중에 큰 금액 어떻게든지 크게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로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 생각에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장부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이제 추계 신고, 경비율 신고, 아까 제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면 그냥 경비율 신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고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아까 그 산식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내 수익 금액에서 업종에서 정한 경비율만큼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차감을 해주는 건데 기준 경비율은 조금 달라요. 기준 경비율로 가면은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 경비율은 왜냐면요. 이 단순 경비율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우리 도소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비율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1억이 나와도, 1억은 물론 대상이 안 되니까 한 5천만 원 나왔을 때 80%를 그냥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5천만 원인데 그냥 내 소득은 한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기준 경비율은 이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얘도 똑같이 어떤 비율을 곱해주는데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 경비율의 거의 한 5분의 1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경비율을 곱해서 빼주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큰 실익이 없는데 다만 얘는 주요 경비라는 걸 빼줘요. 뭘 빼주냐면 매입 비용. 여기서 말하는 매입은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상품을 사서 판매를 한다면 상품 매입 비용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광고비, 임차료 나와 있으니까 광고비나 뭐 접대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주요 매입 비용이라고 해서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 그리고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들은 직접 빼주기 때문에 만약에 장부가 없다 해도 이런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고하는 게 뭐 더 유리하지는 않겠지만 장부 없이 신고했을 때 크게 불리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데 한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뭐냐면
장부를 하셨을 때 내가 사업 관련된 경비를 장부로 다 기장을 해가지고 내 수익 금액에서 차감을 해서 내 소득 금액을 줄여줬을 때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 부가세 때 환급처럼 소득세도 사업을 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1차년도나 2차년도는 손실일 수도 있어요. 투자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은 이 세법에서는 장부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날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은 15년에 걸쳐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실 금액이 크다면 이렇게 경비율로 해가지고 그냥 모두 채용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납부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장부 신고를 통해서 나의 손실 금액을 결손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 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단순히 세금이 크냐 적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 결손금을 앞으로 미래의 사업에서 차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장부 신고를 통해서 결손금을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단순 경비율은 무조건 단순 신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규 사업자들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직전년도 매출이 없어가지고 원래 신규 사업자들은 6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혹은 3,600만 원, 2,4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요 기준 금액. 아무리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요 정도 매출이 되면은 이거는 단순 경비 못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사실 앞에서 한번 본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신규 사업자라고 해도 사업한 그 첫 해 연도에 복식부기자에 해당할 만큼 매출이 이렇게 크게 일으켜진다면 이런 분들은 이제 특례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 신고하지 말고 장부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금액을 넘어가는 분들은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종합소득세에서 뭐가 비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다음 연도 소득세를 준비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픽스된 거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고 세금을 줄이려면 내 소득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업소득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간혹 헷갈리는 게 나는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난 사업자 안 냈는데 내가 왜 사업자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이제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이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거지. 이제 종합소득 신고해 주셔야 되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에서도 결국은 이게 답니다. 총 수익금액에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액에서 장부를 통해서 신고한다면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다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제가 내 이름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가 강남구에 사업장이 하나 있고 송파구에 사업장이 하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모아서 두 개의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각각 세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면 이후에 설명드릴 종합소득 세율이 누진과세라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세금 계산이 아니라 여기 합친 금액으로 세금 계산을 한다는 거. 지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내 매출은 픽스돼 있으니까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짧게 표시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납부세액을 알려드리면은 납세자분이 막 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 거 세금이 이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납세자분이 생각하는 세금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내가 원래 경비가 훨씬 많이 발생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아직 안 준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막 보내오시는데 막상 경비를 받아보면 우리는 2024년도 신고를 하고 있는데 경비는 2025년도 거가 올 때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 해당 과세기간, 2024년도 걸 신고하면 2024년도 비용만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내가 신고하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요 경비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주요 경비는 심지어 경비를 신고할 때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부 신고라면 추가로 되는 게 뭐냐면은 판매 부대 비용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업장은 이런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복리후생비, 뭐 접대비가 지금 이름이 업무추진비로 바뀌어가지고, 뭐 보험료, 광고 선전비,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비율 신고보다는 장부 신고를 해야지. 요건 딱 장부 신고 때만 인정을 받는 거니까 장부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 질문 받는 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업주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다치는데 우리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죠? 산지 처리하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다친 거예요. 일을 하다 다쳐서 뭐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아니면은 심지어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뭐큰 병을 얻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관련된 게 왜 사업하고 관련성이 없냐.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업 관련성이 있어서 이거 비용 인정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가세 시간에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해가지고 아예 차종으로 그냥 픽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차종으로 이런 차는 되고 저런 차는 안 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매 사업마다 입증을 하면은 서로 너무 힘드니까 아예 조금 이렇게 비합리적인 부분은 있지만 아예 차종을 정해놓자 이렇게 된 거고 뭐 어찌 보면은 이해를 해본다면 의료비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서 인정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매번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부분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은 차원에서도 주택 차입금 상환액 이거는 이제 부채를 상환한 건데 똑같은 차원에서 이런 답변을 주세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이만큼 납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본인 통장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번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쓰고 남아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만큼의 소득을 벌었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자산을 취득하거나 주택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쓰고 내 거 집 사느라 들었던 빚만 갚았다 나는. 그래서 벌은 게 없다. 세금 낼 것도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우리 빚을 갚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갚을 수 있죠? 돈을 벌어야 갚잖아요. 수익이 나야 빚을 갚는 거라서 뭔가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것 자체가 이 개인적인 차입금이잖아요. 주택이라는 거는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것 자체가 소득이 발생한 거라서 요거 이 차입금 상환액을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일 애매한 가사 관련 경비. 가사 관련 막 사업용 카드를 사업용과 가사용을 막 혼재해서 쓰시게 되면요. 뭐가 가사 경비고 뭐가 사업 관련인지 구분이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 관련 경비에 대해서 이제 필요 경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카드 구분해서 쓰시는 걸로 좀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가금 같은 거 비용 될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사업하고 가사하고 공통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요새는 집에도 많이 내잖아요. 집에다 사업장을 내게 되면은 일정 물품은 뭐 사업용, 가사용 막 구분 안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입증을 못하면 필요경비에 불산이 될 수 있으니 사업 관련된 거를 어떤 뭐 서식을 갖추어서 지출 결의서나 이런 걸 좀 구비해 가지고 내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거는 필요 경비에 되는 게 뭐고 필요 경비에 안 되는 게 뭔지 짧은 시간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간에 대응해야 되고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장부를 안 하게 되면 이런 판매 부대 비용들은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장부를 하면 이 판매 부대 비용은 추가로 비용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 경비 불산이 되는 걸 다 이해했는데도 세무서에서 계산해준 세액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금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무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기업 업무 추진비, 제가 접대비가 개정됐다고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 접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건전한 사회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접대비를 무한정 인정해주지 않고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된다. 뭐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우리 거래처에 내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경조사, 그 부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석해가지고 축의금 내는 경우 있는데요. 축의금이나 조의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은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없는 그 사업주분들은 막 이런 청첩장을 막 무한대로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해도 일부분은 부인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업장도 접대비가 아예 없는 사업장은 없어서 이 경조사비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도 한도 초과에 의해서 경비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일단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근데 이건 반대로 납세자한테는 좋은 거죠. 실제로는 매출은 발생을 했는데 내가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납세자분들이 세금 내다가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 여쭤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아직 외상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물론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은 있었지만 내가 아직 대금 회수가 안 된 상황에서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회수도 못한 자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금만 나가게 되는 거죠. 세금만 나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세무서에서 대송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내가 외상대를 못 받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뭐 파산했다든지 강제집행했다든지 이런 법정 대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부도 발생한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경감을 해주는 거고 근데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2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일로부터 2년이나 지났으면 이때는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부를 안 하시게 되면은 외상대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도 외상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미회수한 채권 아직 지금 막 돈을 받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계속 안 주고 있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2년 경과했을 때 대손 처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장부 신고하는 경우에는 꼭 못 받은 채권을 남겨두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있으면 1년 지나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하잖아요. 근데 퇴직금은 어차피 줘야 되는 건데, 요새는 중간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 줘야 될 의무는 발생은 했는데 비용 처리는 못하고 이럴 수가 있어서 퇴직연금에 DC형에 가입을 하시면은 전액 필요경비 가능하니까 만약에 일단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퇴직급여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지급이자. 지급이자도 내가, 뭐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면 이자 비용이 엄청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청 큰데 이자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알고 보면은 그 사업과 관련된 이자가 아니라 뭐 주택자금, 업무와 무관한 주택과 관련된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내 사업자가 업력이 너무 커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무관 자산에 지급한 걸로 보이는 이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내가 생각하는 경비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설비 투자를 했거나 차량을 구입했거나 그럼 당장 통장에는 돈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납세자분들은 내 통장 잔고에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왜냐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잔고에 뭐 어떤 자금이 없으면 납부가 불가능한 거니까 잔고에 통장 잔액과 다르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통장 잔액과 다른 이유는 아까 전에처럼 부채를 상환했거나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차량을 사거나 비품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뭔가 고액의 자산을 구입했을 때 여기 인테리어 빠져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요새 뭐 아무리 뭐 저렴하게 했다 해도 막 엄청나게 갖추어지게 하면 뭐 억 단위도 있고 뭐 조금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천 단위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올해 인테리어로 몇 천만 원 지출했고 심지어 나는 차도 몇 천만 원짜리 샀고 하니까 올해는 세금 낼 거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산 항목들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팔게 되면 뭘 받죠? 영업권, 권리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도 어찌 보면 자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차량은 말할 것도 없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리잖아요. 그만큼 사용 가치가, 자산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는 항목들은 단기에 내가 올해 구입한 해 전체 다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진 금액만큼만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을 통해서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날아가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내가 지출한 그 해에 전체 다 비용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소득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품을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올해 1,000만 원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4년 정액법으로 4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250만 원씩 4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처리되니까 올해 구입한 해에는 내가 지출은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이런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반대로 자금이 나가진 않았지만 내가 작년에 지출해 놓은 게 있어서 감가상각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만약에 세금 계산을 하시다가 감가상각 남은 것까지 반영하면 얼마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뭐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작성한 그 감가상각표에서 남아있는 잔여액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한 예상세액을 어느 정도 그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도 이거는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인승 이상 혹은 그 1000cc 미만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승용차, 세무 조정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복식후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전용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제재 수단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 이런 복식후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복식후기 의무자에 해당하시면 나중에는 운행일지라는 거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은 일정 비율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량 관련해서 비용은 잔뜩 나갔는데 그중에 일부가 부인이 돼버리니까 예상세액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이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를 건전한 사회 문화 형성을 위해서 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부금도 약간 비슷한 차원에서 한도를 두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끔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수입 금액은 4천만 원인데 수입은 4천인데 교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3천만 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심지어 뭐 번 거 이상으로 기부는 못하니까 번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납두고 거의 다 기부를 한 걸로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활이 좀 안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또 이제 최소한의 그 생활수단이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기부를 하는 거는 좋은데 최소한의 금액만 내가 버는 소득 안에서 일정 범위까지만 기부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기부금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고 해서 그 기부금이 당해년도에 다 비용이 되는 건 아니라서 소득이 크신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부를 한다 해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처럼.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처럼 이월돼가지고 나중에 다 뭐 적용되긴 하는데 세무조정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차이 날 수 있으니 요거를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1주택, 2주택, 3주택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거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좀 편하게 편집만 한 건데요. 요거 따라가시면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 원천세랑 같이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